지금 중동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슬람권, 같은 아랍 문화권이라고 뭉뚱그려봤던 그 지역이 사실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진영으로 쪼개지고 있거든요. 한쪽은 이란과 맞서는 나라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UAE, 바레인.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란의 편에 서거나 이란을 돕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후티 세력, 그리고 카타르까지. 이게 왜 우리 얘기냐고요? 이 지역에서 하루에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됩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무려 21%에 해당하는 양이죠. 이 지역이 흔들리면 그 진동은 우리 주유소 기름값으로 곧장 전달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열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무기거래, 에너지 동맹, 핵 개발 의혹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경제 전쟁인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숫자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과 대치하는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이 진영의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23년 기준 사우디의 국내 총생산, GDP는 약 1조 6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400조 원 규모죠. 쉽게 말하면 사우디 하나의 경제 규모가 한국 전체 GDP의 약 85% 수준입니다. 그것도 인구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말이죠. 그 돈의 대부분은 단 하나에서 나옵니다. 석유입니다. UAE는 어떨까요? GDP 약 5,040억 달러, 660조 원 수준입니다. 인구는 고작 1,000만 명인데 1인당 GDP가 약 5만 달러에 달합니다. 서울 직장인 평균 연봉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GDP는 약 5,090억 달러로 UAE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무기는 기술력입니다. 방위산업 수출액이 연간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데 이건 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규모거든요. 이 세 나라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산 GDP는 약 2조 1,000억 달러, 이란의 GDP가 약 4,000억 달러라는 걸 감안하면 경제 규모만 놓고 봤을 때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대결 구도입니다. 반대편 진영을 보겠습니다. 이란을 지지하거나 협력하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진영의 경제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처참한 수준입니다. 예멘을 보세요. GDP가 약 2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인데 이건 국내 중견건설사 한 곳의 연간 매출과 비슷한 규모예요. 나라 전체 경제가 기업 하나 수준인 거죠. 시리아는 더 심각합니다. 2011년 내전 이후 GDP가 무려 60% 이상 폭락했습니다. 현재 추정 GDP는 약 110억 달러 수준으로 전쟁 전과 비교하면 나라 경제의 절반 이상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라크는 그나마 낫습니다. GDP 약 2,680억 달러로 이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라크 경제의 90% 이상이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값이 흔들리면 이라크 국가 예산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란 본국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4천억 달러 GDP,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경제는 지금의 2배 이상이었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숫자인 거죠. 두 진영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 33km 사이로 하루에 약 1,7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20%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유조선 5척 중 한 척이 이 좁은 목을 지나는 거예요. 이란은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을 따라 약 1,500km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언제든 이 목구멍을 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란은 여러 차례 해협 봉쇄를 위협해왔습니다. 만약 호르무즈가 단 2주만 막힌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의 2배 수준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 원유 비용이 연간 기준으로 약 50조 원 이상 추가로 늘어나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둘 다 석유 부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하는 걸까요? 경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오펙 내 영향력 싸움입니다. 오펙 회원국들이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는 약 2,800만 배럴인데 사우디는 그중 약 32%를 차지합니다. 이란은 약 13%입니다. 같은 카르텔 안에서 생산 쿼터를 두고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에 종파 갈등이 더해집니다.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에요. 각 종파의 인구가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지정학적 경쟁인 거거든요. 이라크를 보면 이 구도가 선명해집니다. 이라크 인구의 약 60%에서 65%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오펙 내 2위 생산국으로 하루 약 440만 배럴을 생산하죠. 이란이 이라크의 영향력을 유지하면 사실상 오펙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셈이 됩니다. 2020년 중동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이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이죠.
수십 년간 원수처럼 지내던 나라들이 악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손을 잡았을까요? 공통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이 나라들을 같은 테이블로 불러 모은 거예요. 협정 이후 이스라엘과 UAE의 양자 무역 규모는 3년 만에 0에서 약 3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없던 무역이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기술과 UAE의 금융 네트워크가 결합하면서 시너지가 폭발한 겁니다. 사우디도 이 흐름에 합류하려 했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됐는데 성사됐다면 이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우디의 1조 달러 경제와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 10월 가자 전쟁이 터지면서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 대결 구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가 있습니다.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사우디와 같은 걸프 국가이면서도 이란과 세계 최대 가스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전의 이름은 노스돔, 이란 쪽에서는 사우스파스라고 부릅니다. 추정 매장량이 약 51조 세제곱피트,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카타르와 이란이 이 거대한 자원을 반씩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카타르의 1인당 GDP는 약 8만 7천 달러입니다. 전 세계 최상위권이죠. 이 부의 원천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이란과 공동 운영하는 가스전에서 나옵니다. 이란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면 카타르 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17년 사우디 주도로 카타르에 대한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가 카타르와 단교한 거죠. 카타르가 이란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과 가깝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봉쇄는 3년 반 동안 지속됐고 카타르는 식량의 40%를 이란을 통해 공급받으면서 버텼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카타르는 그 3년 반 동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 터키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공급망을 재편했죠. 봉쇄가 카타르를 굴복시키지 못한 겁니다. 이 진영 구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팩트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란이 제재로 고립된 나라, 경제적으로 막힌 나라라고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이란은 하루 약 16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습니다. 2022년에 약 120만 배럴에서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제재가 강화되는 동안 수출이 늘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중국입니다. 이란산 원유의 약 80%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싸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받은 이란 원유가 사실상 할인마트에서 기름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제재가 오히려 중국과 이란을 더 강하게 묶어버린 겁니다. 이란은 중국에 원유를 팔고 중국은 이란의 공산품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2023년 양국 무역 규모는 약 34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막으려는 진영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란은 오히려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군을 더 단단히 붙잡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제재의 압박이 세질수록 이란이 중국에 제공하는 가격 할인은 더 커지고 중국의 이란 의존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압박이 역풍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압박이 역풍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압박을 가장 강하게 넣는 사우디 쪽도 사실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관광, 기술, 제조업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인 금액이 무려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탈석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지금 당장 석유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사우디 정부 재정의 약 70%가 여전히 석유 수입에서 나옵니다. 비전 2030이 완성되려면 유가가 높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유가를 높이려면 이란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적과의 대립이 자국 경제에 연료를 공급하는 구조인 거예요. 2023년 사우디가 손익분기점을 맞추는데 필요한 유가는 배럴당 약 80달러였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중동이 안정되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 불안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과 완전히 전쟁을 해도 안 되고 완전히 화해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긴장의 온도를 딱 적당히 유지하는 것, 그게 사우디 경제의 핵심 변수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우디 경제 장관이라면 이 온도를 어디에 맞추시겠습니까? 이 대결 구도에서 빠뜨릴 수 없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GDP는 약 5,200억 달러입니다. 인구가 940만 명에 불과한 나라치고는 놀라운 규모죠. 1인당 GDP로 따지면 약 5만 4천 달러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높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은 기술입니다. 전체 수출의 약 50% 이상이 첨단 기술 제품과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 수는 약 80개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구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가 중동에서 가장 다각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 심어진 씨앗이 주변 모든 나무보다 먼저 열매를 맺은 것처럼요. 그런데 2023년 10월 가자 전쟁 이후 이 그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첫 해에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은 약 2%에서 마이너스 1.5%로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전년 대비 약 30% 이상 감소했고요. 이란이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통한 간접 압박이 이스라엘의 투자 환경 자체를 바꿔놓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중동의 두 진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판 전체를 가장 영리하게 이용하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이란과 연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합니다. 사우디와는 관계를 회복했고 이스라엘과는 2022년 국교를 재정상화했습니다.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거예요. 터키의 GDP는 약 1조 1000억 달러입니다. 사우디와 비슷한 규모죠. 그런데 터키 경제의 강점은 규모가 아니라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터키를 통과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서방으로 가는 에너지 루트도 터키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요금소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든 통행료는 터키가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제재 이후 터키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들여와 유럽에 재수출하는 구조로 수혜를 입었습니다. 같은 해 터키의 에너지 관련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중동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터키의 중재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 구도에서 터키는 경기장 밖에서 음료수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경기장 자체를 소유한 구단주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싸움을 봤습니다. 이제 10년 뒤를 봐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 모든 구도를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약 40%에 달할 경우 석유 수요 증가는 사실상 멈출 수 있습니다. 석유를 팔아 싸우던 두 진영 모두 그 싸움의 재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진영의 대응 속도가 다릅니다. UAE는 이미 국영에너지 기업 마스다르를 통해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에 약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투자 기업 중 하나가 된 거죠. 반면 이란 쪽 진영을 보면 그림이 다릅니다. 예멘은 전쟁 중이고 시리아는 재건 자금조차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 투자는커녕 당장 전기 공급도 불안정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이란 대치 진영은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란 지지 진영은 석유 이전 시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경제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중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이란 대치 진영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 주유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액은 약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중동 긴장이 유가를 배럴당 10달러 올리면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와 방산기업들에게 중동의 긴장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수주한 금액은 2022년 이후 약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같은 지도 위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에너지 전환 이야기를 했죠. UAE 마스다르가 전 세계에 투자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중동의 분열이 한국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지 그 지도를 읽는 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진영의 경제 규모, 자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대립 구조 자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원을 둘러싼 지역 패권 싸움은 그 자원의 가치가 떨어질 때 가장 급격하게 재편됩니다. 20세기 초 석탄 패권을 두고 싸우던 나라들이 석유 시대가 열리자 하루아침에 지형도가 바뀐 것처럼요. 지금 우리는 그 변곡점 직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는 2023년 처음으로 화석연료 투자를 앞질렀습니다. 약 1조 7천억 달러가 태양광, 풍력, 배터리에 흘러들어갔죠. 이 숫자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중동 두 진영이 싸우는 판 자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립을 볼 때 어느 쪽이 강한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빨리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UAE와 사우디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건 지금 싸우는 링 바깥에 이미 새 링을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새로운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중동의 지하수 고갈 속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사우디의 주요 대수층은 30년에서 40년 안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석유보다 물이 먼저 전략자원이 되는 세상에 오면 지금의 진영 구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진영을 보지 마세요. 흐름을 보세요. 어떤 나라가 지금의 갈등을 딛고 다음 시대의 자원을 먼저 확보하느냐. 그게 10년 뒤 이 지역의 진짜 승자를 결정할 겁니다.